이제 개항장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정상적인 국가의 공사관이라면 절대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에 일본인들은 힘의 우위가 없었던 거죠. 조선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었고 그 관계에서 물론 조선 정부가 밀리기도 하고 뭐 저기 하기도 했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시대적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근대사를 사실은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근대사는 일본이 정리해준 근대사예요. 그리고 일본이 정리해준 근대사고 이 근대사는 우리는 사실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납니다. 국사 교과서 집필 때 논란이 됐던 건데 사실은 하나의 국가가 통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없고요. 통사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그 통사는 우리의 역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근대사는 우리가 연구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죠. 전문가들 잘못이죠. 전문가들 공부를 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서 안 한 이유는 뭐 이해는 가요. 그거 창피하다. 나라 뺏겼으니까. 그게 무슨 변명이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 있잖아요. 사실 하려면 많지만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잘못했는데 뭐 구구하게 변명해. 그 구구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부작용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안 하니까 그러면 통사 썼는데 우리 안 했으면 그거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 해놓은 걸 갖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적 좋게 생각하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 써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걔들이 써놓은 게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먹을까? 우리나라를 먹은다면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더 맛있게 먹을까?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전쟁을 더 크게 욕심냈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을 어떻게 뭐 이것으로 그래서 일본이 연구한 한국에 대한 근대사 연구의 양이 우리나라 사람이 한 근대사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료도 많고요. 그것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인 거 빼고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근대사예요. 근데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실증사학이에요. 증거가 있는 거 가지고 쓴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는 남아있는 것의 역사인데 지들이 없애거나 뭐 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사로 했을 때의 한계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기록유산이 있지만 인정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에요. 그건 일본이 썼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뒤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대한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대한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 석조정인데 석조정은 오랫동안 외세 침탈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거 덕수궁 연구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건축의 그런 한 걸 보면은 석조정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기록이 없으니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는 게 확실해. 100% 확신하셨어요. 그럼 그건 외세 침탈 상징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메인 자료에 나오는데 관련된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중심 자료에만 없어져. 그래서 제가 2009년에 덕수궁 책 쓰면서 그것이 경복궁의 근정전처럼 덕수궁의 최초의 정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이제 대한제국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사실은 역사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뭐 일본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 가능할까도 걱정되기도 하죠. 위안부 자기들 안 했다고 다 증거 없애고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남이 써는 일본의 눈으로 본 거를 우리의 역사라고 배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늘 강의가 이제 개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몇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우리의 눈으로 본 우리의 근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축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인천뿐만 아니라 감리석의 역할 중에 인천 경우는 감리석 아니라 해관이라는 경우가 있죠.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의 관리 감독, 기획 이런 것들은 감리석은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는 해관이었다고. 인천에 또 감리소가 있었죠? 있었죠. 네. 감리석도 있고 해관도 있고. 네. 다른 지역에는 해관이라는 게 뭐 있죠. 있긴 있었지만 총감독을 인천 해관이 전체를 어느 정도로 아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제가 그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아서 근데 아마 인천이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제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에 대한 관리는 이 감리소에서는 하지 않고 해관에서 그분의 연구는 없는데요. 당시에 밀렌드로프나 밀렌드로프가 사바틴을 고용하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그 조개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근대적인 도시 만드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해관에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관에서 밀렌드로프 추천으로 사바틴이 온 것도 사실은 그 건축하는 일이 필요했고 건축 개별적인 건축을 보면은 도시는 관리고 계획이거든요. 사실 저는 저만하더라도 건축의 전공이니까 건축이 훨씬 더 집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 짓는 것은 도시의 전체 틀 안에서의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조개지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은 당연히 해관 쪽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근대사 연구가 아직 1차나 그래서 아직 충분하게 그 부분까지 힘든 연구까지는 안 돼 있고 아직까지 개별적인 건물 중심으로만 좀 연구가 돼서 아직 연구할 게 좀 많죠. 교수님 강의 내용이 정동 외교타운이라고 표현한 소위 정동도 설계된 외부 공간들을 취하고 위해서 기존의 조선인 민가들 내보내고 이런 정리 작업들에 대한 일종의 설계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동은 그렇지 않고요. 정동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바뀌어 나간 거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공사를 시켜서 한국 사람 대가집을 사고 이런 식의 교체는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좀 배다리 지역이랑 제가 인천 조개지 지역이 거기 이란성 쌍둥이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할 때는 사실은 인천 조개지 같은 경우는 일부는 매립을 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한인들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을 여기 보면 분산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서울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울이 그런 행위랑 비슷한 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무슨 용산에 일본이 군기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그 정도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그 조개지를 만들면서 조개지 주변에 사람들을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이 일부적으로 일어나지만 대규모로 일어나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구락구를 외국에 얘기할 때 사실은 건축가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얘기하고 건축가가 어떻게 조선에 왔고 조선에서의 어떤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고 조선 정부의 역할이 뭐였다. 특히 인천에서 해관 그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해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서 빠지고 외국 인물들만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교수님 내용들을 들으면 대한제국이 인천에서 특히 인천 해관이 도시 설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구나. 그렇죠. 사실은 대한제국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대한제국 세수의 재정에 가장
큰 부분이 해관 수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공사를 하면서 석조전이나 같은 가정 이제 새로운 그 근대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 재원이 해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해관의 총감독관이 그 맥네드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조선 왕실에서 계속 그 예산을 더 돈을 달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냐면 당시에 해관에서 그 관장하는 물건 수입, 수출할 때 하는 그 수입이 조선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조미수 통상조약 할 때 약간 뭐 그나마 성등한 조약이었고 우리가 도세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관세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다른 서양 국가들하고도 조약을 맺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기준이 그 미국과 맺었던 그런 그 조약의 내용들을 토대로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안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근대 경제사학자가 있다거나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좀 더 잘 밝혀질 수 있을 거고 그분들이 잘 보다면 조약의 명세는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됐어. 이런 말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관세라는 게 항상 우리도 세금할 때 정부가 너 20% 내야 된다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항도 하고 싸우더라도 관세권 주도는 누가 지고 있지만 갑자기 올리면 저항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센 나라랑 할 때는 잘 안 먹히게 되고 고생도 할 거고 약한 나라한테는 싫으면 장사하지 말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 그 강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계 진행에 각종 회의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주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제 전체 그림이 퍼즐이 자세하게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큰 틀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큰 틀의 그림들을 큰 틀의 그림을 잘못 그려져 있죠. 아예 밑그림이. 근데 그런 얘기고 거기에 채워지다 보면은 제가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해석한 부분을 좀 더 디벨롭 시켜야겠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천 하나만 뭐 인천 쪽이니까 인천만 하시겠지만 저는 그 인천에서 뭐 저희 군산이나 목포나 부산이나 연대에서도 좀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공동의 관심사 때문에 좀 더 해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근대사를 이렇게 새롭게 재조명하시는 인력들이 건축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 학자로서도 있을 것 같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특히 역사 쪽에서는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대사 전공자들이 연구자들이 꽤 많고요. 근데 이제 건축사 쪽에서는 안타깝게도 별로 없어요. 근대사 쪽에서는 근대 건축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 10명 되려나 채 안 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교수가 되는 길이 막히면 이제 박사 논문 쓰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가 병목 현상이 뭐냐면은 사회적 수요는 굉장히 늘었는데 학교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 한 사람들을 그게 하려면은 연구소 같은데, 뭐 인천개발연구원이라든지 서울시장연구원이라든지 그 도시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원 이런 연구소에 들어가거나 뭐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라도 충분히 많으면은 그래도 뭐 좀 낫죠. 그 부분은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옛날에는 그 국사학과 같은 데서도 근대사 전공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다가 조선 후기 하는 사람이 근대사를 좀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근대사 쪽으로 알고 뽑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시장 환경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근대를 주재하는 박물관이 점점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근대사 하는 일반사 하시는 분이나 미술사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학예사로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건축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박물관에 학예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상황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회가 근대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등록문화재 제도도 만들고
산업부 건축사 진행하는 법안도 만들고 미대유산 제도도 만들어지고 근대유산과 관련된 도시재생 이거 막 되는 것의 속도에 비하면은 아직 전문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유사 전문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면 실력을 갖추면은 원래 공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또 잘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랑 지금의 사람과 일정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전공자부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의 현재 발전에서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내 발밑에 뿌리를 알게 되고 캐게 되다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연구자들의 확충의 그 폭이나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의 영역은 얼마든지 본인이 개척하게 나갈 수 있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학력고사의 마지막 문제 하나 정도로 근대사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금 새롭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역사가 왜곡되어 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근대사를 조금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네, 인력도 키워야 되는데 새롭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고 특히나 우리 인천은 지금 강의를 보시면 제일 필요로 하는 정말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천은 좀 진짜 안타깝죠. 왜냐면 인천에 좋은 학교가 많은데 인천대학교도 있고 인하대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건축사 전공하신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놀랍게도. 건축사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거기서 근대 건축사 하시는 분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도 그 근대 건축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도시는 고건축은 있어도 근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인천 지역은 당연히 근대사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놀랍죠. 건축도 인천에서는 지금 최초의 계양지라고 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밑바탕 같은 것을 근거 자료들을 저희가 더 많이 인천에서는 사실은 발굴하고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끈다가 저는 인천 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인천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최초야 라고 하는 거하고 전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논리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최초라고 인천 입장에서만 최초라고 하면은 부산은 충분히 우리가 최초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싸움이 되는데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은 부산항을 열어준 것과 인천항을 열어준 건 근본적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부산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천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부에서만 이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다 연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자체적인 문학에 대한 포인트도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그게 보면 아무래도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서 커져요 사실. 근데 뭐다 인천만 적은 게 아니고요. 다 적은데 이제 지금부터 누가 빨리 열심히 신박한 경험하고 내느냐에 따라서 앞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네. 쉬는 시간에. 자, 오늘 2시가 꽉 채워서 2분 뭐 남았는데. 50분까지 하기 아니었나요, 원래? 원래라는 것 같습니다. 더 들어도 됩니다.